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고전 단편소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중국 명나라 때 제상을 지냈던 모기라는 자가 직접 겪었던 실제 이야기랍니다. 제목은 자매역가라고 해서요, 자매가 신랑을 바꾸어 시집을 가다입니다. 천하고 가난한 신분의 모기가 어떻게 재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를 둘러싼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산동반도에 액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모씨성을 가진 기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매우 가난해서 그의 아버지는 겨우 남의 소를 봐주는 소치기를 하며 근근히 가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고을에는 장씨성을 가진 기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중 이 장씨는 조상님을 기리느라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동산의 남쪽에 새로 조상의 묘지를 옮겨 근사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묘터를 지나다가 무덤 속에서 뭔가 호통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너희들은 속히 이곳을 떠나거라. 더 이상 귀한 분의 집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 하더랍니다. 이 묘터의 주인인 장씨가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처음에는 무슨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야 하고 야단을 치면서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하지만 얼마 후부터는 장씨의 꿈속에까지 빈번하게 나타나서 경고를 하더래요. 너희 집의 묘지는 본래 모공댁 어르신의 잠자리이니라. 어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라고요. 장씨는 점점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렵게 이장을 한 터라 또 이장을 하려니 쉽지 않은 일이고 하여 애써 무시하며 지내려는데 그때부터 잊을만 하면 자꾸 집안에 여러 상서롭지 못한 조짐들이 나타나곤 하였답니다. 그러니 종친들이 입을 모아 무덤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충고들을 하니 장씨도 슬그머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여 그들의 말을 따라 다시 또 묘지를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한 나날이 지속되더래요. 한편 하루는 모기의 아버지가 소를 먹이러 가다가 우연히 장신의 옛 무덤 자리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벼랑간 폭우가 쏟아지더래요. 그는 급한 대로 잠시 비를 피해야겠다 싶어 눈에 보이는 대로 장씨가 파간 빈 무덤의 구덩이 안으로 몸을 피했답니다. 그 속에 들어가 한참 비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억수같이 쏟아지니 꼼짝없이 그 속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렇게 모씨가 난감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릉 하는 굉음 소리가 들리더니만 한쪽에 고였던 물이 모기의 아버지가 몸을 피하고 있던 그 구덩이 안으로 일시에 밀려드는 바람에 모기의 아버지는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익사하고 말았답니다. 당시 모기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집안도 가난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묻을 땅이 있을 리 없겠죠. 남편의 죽음을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들 모자는 시신을 묻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모기의 어머니는 부잣집 장씨를 찾아가 아이 아버지를 묻을 땅 한떼기를 구걸해야 했어요. 나으리 저희 애아버지가 여차여차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저희 집안이 가난하여 장례 치를 곳이 없으니 부디 자비를 베푸사 땅 한떼기만 적선하시지요.
합니다. 장씨는 일전의 꿈에 자기 조상의 묘토는 본래 모공댁 어르신의 잠자리라며 조상 묘를 이장하게 한 일도 있고 하여 아무에게나 무덤 자리를 내줄 수는 없는 터라 일단 모기의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대 남편의 성씨는 무엇이더냐? 예, 모가라 하옵니다. 장씨는 죽은 자의 성이 못이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장씨는 매우 기이한 생각이 들어서 모기의 아버지가 빠져 죽었다는 곳을 따라가 보니 신기하게도 그 자리가 바로 자기가 조상의 묘를 파간 자리로 관이 하나 딱 들어갈 만하게 파져 있더랍니다. 그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며 죽은 모 씨를 자기네 무덤터인 그 자리에 매장하라고 허락하고는 모기의 어머니에게 일 치르고 자네의 아들을 내게 한번 데려와 보게 하고 일렀습니다. 모기 어머니는 남편의 장례를 끝내고 장씨의 분부대로 아들을 데리고 장씨 집으로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씨는 어머니를 따라온 어린 모기를 보니 마음에 쏙 들더랍니다. 해서 이후로 그 모기를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공부도 시키면서 자기의 친아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한편 또 자기의 큰딸을 모기에게 시집보내게 해달라고 청혼까지 합니다. 장씨에게서 뜻밖의 청을 들은 모기의 어머니는 놀라서 감히 대답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장씨의 처까지 곁에서 거들고 나섭니다. 기왕에 꺼낸 말인데 어찌 중도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 사돈의 연을 맺읍시다. 합니다. 결국 모기의 어머니도 혼인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장씨의 큰딸이었습니다. 장씨의 큰딸은 어려서부터 자기 집에 들어와 사는 이 모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의 출신이 소치는 집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드러내놓고 모씨 집을 깔보곤 하였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모기와 혼인말이 오가기 시작하니 영 자존심이 상하여 부모를 원망하고 창피스러워하는 심정을 말과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곤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녀에게 이번 혼사에 대해 말을 꺼내면 바로 짜증을 내며 매번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소치는 아들한테는 시집가지 않으나요? 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미 양가 부모님들이 약속을 하고 일을 착착 진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랑은 잔치에 참석하여 밖에서 신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화려하게 장식한 수레도 대문 밖에서 멋있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씨의 큰딸은 여전히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방구석에 앉아 슬피 울기만 할 뿐이었죠. 얼른 화장을 하라 재촉해도 소용이 없었고 아무리 달래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신랑 쪽에서 길을 떠나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풍악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죠. 그런데도 큰딸은 여전히 눈에 눈물을 그렁이고 머리채는 쑥대밭처럼 흐트러진 채 요지부동이었어요. 아버지는 부랴부랴 일단 사위의 신행길을 중지시킨 다음 안으로 들어가 딸을 달랩니다. 얘야, 어찌 이러느냐. 신랑이 비록 소치는 자의 아들이긴 하지만 범상한 인물이 아니니라. 어서 준비하고 나가자꾸나. 하지만 큰딸은 아버지의 권고도 못 들은 채 하면서 그저 울기만 할 따름이었어요.
참다 못한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야단도 쳐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큰딸은 더욱 사나운 기세로 목을 놓아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이런 딸을 어쩔 수가 없어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데 이때 또 하인이 바깥 소식을 전합니다. 마님, 신랑이 떠나려고 합니다요. 그러자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다급하게 사위에게 쫓아나가서 사정을 합니다. 여보게, 신부 화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잠시만 더 기다려주게나. 하고는 다시 또 안채로 뛰어들어와 딸을 들여다보는데 이렇게 발길을 멈출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딸은 끝끝내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자 다급한 나머지 죽겠다는 신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 옆에 있던 둘째 딸이 언니의 처신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제발 좀 아버지 말씀 좀 듣고 시집을 가시오. 이러다 아버지 돌아가시겠소. 하며 간절하게 애원하며 언니를 재촉합니다. 그러자 큰딸이 화를 내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길 이런 쬐끄만 계집애까지 잔소리하는 걸 배워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라면 왜 네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니? 아버지께서 모도령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한 사람은 원래 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모도령에게 저를 맡긴다고 약속하셨다면 뭐하러 성가시게 언니를 조르겠어요? 합니다. 밖에서 이 두 자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둘째 딸의 말이 매우 시원스럽게 들렸나 봅니다. 해서 몰래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여보, 큰애가 저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작은애를 보내면 어떻겠소? 해서 마침내 두 양주는 큰딸 대신 작은딸을 모도령에게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해서 어머니가 작은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불효막심한 계집애가 부모의 명을 거역하는구나. 너를 네 언니 대신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자 작은딸이 흔쾌하게 대답합니다. 부모님이 가라시면 설사 거지인들 제가 물리칠 수 있겠어요? 하물며 모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찢어지게 가난하란 법은 없잖아요. 합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언니를 위해 준비한 옷과 장신구로 동생을 예쁘게 단장시켜 부랴부랴 수레에 태워 시집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시집을 가게 된 둘째 딸은 과연 시댁에 들어가서도 시어머니 잘 모시고 부부 금술도 매우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둘째 딸에게는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원래 부스럼이 있어서 머리카락이 거의 자라지 않았대요.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차츰 남편 모기의 눈에 거슬리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아내가 언니 대신 시집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그는 아내가 자기를 알아준 데 대해 더 한층 감격하면서 머리카락 나지 않는 흠은 흠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알콩달콩 사니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달린 듯 순순히 풀려나가서 얼마 후에는 모기가 박사 제자에 합격했고 이제 또 추위시에 응시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가을날 모기가 추위시를 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왕씨가 운영하는 왕사인점이라는 객점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 그 여간집 주인 왕씨는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 신이 나타나더니
조만간 모 회원이 지나갈 텐데 훗날 그는 너를 공경해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요. 회원이라는 말은 명나라 때 지방에서 초시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시성을 가진 초시 수석 합격자가 이 여간집 주인인 왕씨를 구해준다는 예지몽을 꾼 것이죠. 왕씨는 꿈이지만 너무도 생시처럼 또렷해서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동쪽에서 오는 나그네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마침내 모씨가 여간에 들자 주인은 뛸 듯이 기뻤지요.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고 돈도 받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모공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며 당신은 분명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이니 이후 자기가 공경에 처할 때 꼭 한번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듣자 모공은 좀 으쓱해졌습니다. 아,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군 하는 거죠. 왕씨 주인의 꿈에 의하면 자신은 분명 이번 추위시에 합격한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문득 모공은 거의 점점 대머리같이 되어가는 그 아내는 추시에 합격한 자기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이후 고귀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 관리가 된다면 당연히 다른 여자로 갈아치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데 얼마 후 당연히 합격하리라 짐작했던 그 기대는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쉽게도 내걸린 방에 그 이름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던 겁니다. 그 왕씨 여간 주인의 꿈대로라면 분명 자기는 수석으로 합격해야 되는데 불합격이 되었으니 그 꿈이 맞지 않은 것이 됐죠. 그는 비탄에 잠겨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어요. 완전히 기가 꺾여 낙심천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모공은 여관 주인 보기도 부끄러워서 다시 그 집 앞을 지나지 못하고 빙 돌아 다른 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난 가을, 모공은 다시 추위시를 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왕씨 여관에 들르니 왕씨 주인은 예전처럼 그를 반갑게 맞아주더랍니다. 그러자 모기는 멋쩍은 웃음을 띠며 일전에 당신이 말씀하신 꿈은 애시당초 영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기가 매우 부끄럽네요. 하자 왕씨 주인이 응수하길 3년 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은 나의 꿈이 영험하지 않아서가 아니오. 공께서 마음먹기를 만약 과거에 합격하게 되면 부인을 갈아치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승에서 벌로 일부러 낙방시켰던 겁니다. 그러니 나의 꿈이 영험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시오. 하네요. 모공은 소스라치듯 놀라면서 아니 내가 과거에 합격하면 아내를 바꾸겠다고 생각한 것을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오? 하니 왕씨 주인이 말하길 그때 모공과 헤어진 다음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꿈을 또 꾸었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공은 앞일을 예언하는 왕씨의 예지몽을 듣고는 한편 놀랍고 또 한편 자신의 소행이 부끄러워 마치 깎아놓은 나무 인형처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답니다. 왕씨 주인이 다시 입을 열어 말하길 지금이라도 수제께서 마음을 고쳐먹고 자중자애 하신다면 이번엔 꼭 장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모공은 왕씨 주인의 말을 명심하여 지난 일들을 후회하며 과거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과연 향시의 장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신기하게도 아내의 머리카락도 점점 자라나 얼마 후부터는 3단 같은 머리채가 짙푸른 빛을 발하며 순식간에 더더욱 아름다운 미인이 되었답니다. 한편 모공을 마다하고 부잣집 도령에게 시집간 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니는 더욱 득이만만하여 교만함과 자부심이 하늘을 뚫었답니다. 그러나 언니의 기대와는 달리 형부는 방탕하고 게으른 사람이라 가세가 점차 몰락해 가더니 급기야는 그 집안을 다 거덜내어서 부엌에 밥 짓는 연기마저 피우지 못할 정도의 형편이 되었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여동생은 거인의 부인이 되었다 하니 그녀의 수치심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결국 자매 두 사람은 길을 가다 부딪혀도 서로 피해 다니는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다시 세월이 흐른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언니의 남편이 갑자기 죽자 언니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동생의 집안은 모든 일이 순순하게 잘 풀려서 얼마 후 모공은 또 진사에 합격하게 됩니다. 때때마다 동생의 경사 소식을 들은 언니는 참으로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질투심에 이를 갈던 언니는 홧김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공은 또 승승장구하여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풍악을 울리며 고향으로 돌아오니 언니 입장에서 모른 채 말 수도 없고 하여 마지못해 자기 밑에서 수행 중인 행자를 모공의 저택으로 보내어 문안 인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언니는 내심 동생이 행자 손에 뭔가 들려보낼 것을 약간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나 봅니다. 행자가 동생 부인을 뵙자 동생은 언니가 이런저런 고생이 심할 것을 생각하여 비단 몇 피를 선사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그 비단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행자에게 그 돈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행자가 동생에게 받은 그 비단을 갖고 돌아와 언니 스님을 뵈니 언니는 그 비단을 보자마자 그 속을 살펴보기도 전에 크게 실망하여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치길, 내게 돈을 보낸다면 오히려 장작이나 쌀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따위 인정상 형식적으로 보내는 예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하고는 행자에게 당장 물건을 되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먹물옷을 입는 스님에게 비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행자가 예물을 되에 가지고 온 것을 본 모공과 부인은 몹시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해서 급히 보따리를 끌어보니 비단 속에 끼워 놓은 돈이 그대로 있지 않겠어요? 그제사 그 내외는 언니 스님이 비단 속의 돈을 보지도 않고 선물을 그대로 되돌려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모공은 돈을 꺼내면서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너의 스승은 100여 냥의 돈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찌 이 늙은 상소와 함께하는 행운이 있겠느냐 하고는 보낸 돈에서 50냥만을 빼서 행자에게 내주며 이르길, 갖고 가서 네 스승의 용도에 보태 쓰도록 하라. 많은 돈은 박복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듯 싶구나 하였습니다. 행자가 돌아와 자신이 본 광경을 스승에게 낱낱이 이야기하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신음소리만 내더랍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평생 한 짓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자신은 좋은 것은 오히려 피해가고 나쁜 것만 선택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남을 탓할 수 있겠어요? 한편 여간집 주인은 황당하게도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의 꿈이 예언했던 대로 모공이 힘을 써서 그를 무죄로 석방시켰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묘토의 주인이 따로 있어서 원래의 묘토의 주인인 장씨는 복이 다하여 물러나고 그 묘토에 들어간 모씨 집안은 발복을 해서 자손인 무기가 재산까지 올랐다는 것이며,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신랑을 택했던 언니는 끝내 복을 챙기지 못하고 총명한 동생은 복을 이어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이 글은 청나라의 문인인 포송영이 지은 단편소설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